룩아웃티로 향긋한 오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뭐 운주 커피고. 운조 커피 다 먹고 얼음물을 먹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 나는 이게 뭐든 빨리 먹어. 네. 뭐 이렇게 밥도 조금 원샷이고. 아니 본의 아니게 신뢰를 좀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모르는 분하고 만나도 밥을 먹으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속도가 다 먹고 기다리니까 이분이 좀 불편해. 아. 그리고 술도 빨리 먹고 여하튼 뭐든지 빨리 먹. 커피도 이게 뜨거운데 식도 타는데도 그냥 쫙 먹어버리고. 이게 또 한번 커피 하면서 그렇게 이러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네. 아 몰라 이게 스타일인가 봐. 아무래도 좀 군대에서 좀 더 그랬던 경험이 아니, 좀 있다고 봐야 군대하고 관련 되겠죠. 없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제 채권 트레이딩 룸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네. 빨리 하고 뭐. 아. 그때는 진짜 화장실 뛰어갔다 오고 그랬었어. 그 정도예요. 진짜로. 왜냐면 전화를 놓치면 네네. 어? 그거 몇 억짜리가 밥벌이가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자. 내가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또 조금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또 네. 분위기 좋은 소식들이 몇 개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야, $100 붕괴. 원래 붕괴라는 말을 쓰면은 네. 어감이 좋지 안 좋은 않은 건데.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딱 됐더니 99점 땡땡 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100 경기 침체 공포에 국제 유가 8에서 10% 급락. WTI 그러니까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이게 $100 붕괴됐다. 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아니 일견 좋은 소식이고 일견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국제 유가가 빠졌다는 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 공포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건 좋은 소식인데 네. 그럼 왜 빠졌냐? 네. 경기가 엄청 빨리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김 박사님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은 다 반영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하죠. 그럼 추가로 반영될 건 뭐냐?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를 구체적으로 증시에 투영하는 게 뭐죠? 기업들 실적 부진이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면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99.5네. 조금 전에 해보니까 다시 $1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5월 11일 만에 2달 만에 국제유가가 $100 미만으로 왔는데 낙폭이요 굉장합니다. 예를 들면 WTI 기준으로 8.2%가 하루에 빠졌으니까 8.2%가 엄청 빠진 건데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브렌트유는 더 많이 빠졌어요. 몇 퍼센트? 9.7%. 달러로만 치면 10.99달러가 하루 만에 빠졌어요. 이거는 뭔가 시그널이에요. 우리 박병창 부장 오면 항상 그러죠. 장대 음봉이 확 생긴 거거든. 네? 이거는 뭔가 이 수급상에 국제 유가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올라서 살짝 빠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건 아니지. 네. 그러면 뭐 한 2, 3달러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무슨 네.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2주 전에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우리 어제- 정부가 네. 뭐를 끝까지 낮췄다. 법정 한도까지 세금. 네, 유류세. 통상 그런 조치가 나오면은 보통 고점이다. 거의 그랬던 이제 왜냐하면 제가 제가 맞췄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항상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가격을 후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네. $100 이하로 왔네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빠졌습니다. 4불 80센트 정도로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네요. 요건 이제 국제 유가보다도 더 미국의 CPI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이 추세대로 그 7월 한 달을 보낸다면 네. 7월 달 CPI는 상당히 6월이나 5월에 비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증가 폭이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라는 데가 있는데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간 평균 휘발유의 수요가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소득은 늘지 않는데 이 휘발유 값만 이렇게 느니까 수요를 조절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시장의 기능이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냐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브렌트유가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까지 급후퇴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아 이거 뭐 며칠 전엔 또 어디입니까? 170달러. 모건 스탠리인가 어딘가 하여튼 아니 시티그룹도 한 150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CT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금융회사의 이 분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단서를 달았죠.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달았지만은 야 저도 금융회사에 한 20년 다녔지만 뭐 미국이 됐든 뭐 영국이 됐든 뭐 한국이 됐든 간에 분석은 정말 제각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심상치 않은 게 이 원유만 빠졌냐? 어제 뭐 닥터 커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국제 원자재 하나만 하면 카파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리를 얘기하는데 구리가 네. 급락을 했다는 얘기 어제도 드렸는데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밀 가격 같은 거잖아요. 근데 곡물의 선물 가격이 대부분 4% 이상 급락을 했어요. 네네. 밀 포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식량에 대한 것들을 줄였겠냐. 그래서 아까 이제 경기 침체 예상 때문에 10%뭐 9% 네네. 물가가 급락했다. 수요의 부진 때문에 저는 그건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안 했나요? 네. 그죠? 근데 그건 이른바 트리거링을 뭔가 줘야 되는데 트리거링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의 가격, 국제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네. 실수요죠. 지금 실수요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뭐 4% 2%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 실수요 플러스 투기적 수요예요. 네네네. 이 투기적으로 굉장히 이게 전쟁 났지 거기다가 뭐 여름 뭐 예를 들면 드라이빙 시즌 되지 또 뭐 사우디가 증산 안 할 것 같지 이런 것들로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국제 유가의 선물 시장에. 네. 근데 이 투기적인 매수세가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전쟁도 언젠가 끝나겠지. 거기다 경기 침체되면 수요 줄겠지. 그럼 투기적인 매수가 어디서 빠지냐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숏을 네,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금융 플레이가 이제 매도 쪽에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건데 어제는 그런 투기적인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변한 날이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런 투기적인 매도세를 좌우하는 거는 뭐 수급의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 일방향이 아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봐서 이제 플레이하는데 이런 게 한번 나타나면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추세를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120불, 130불 가려면 장애 이벤트,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정말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생겨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이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오페크가 감산을 한다든지 증산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나와주면 이제 다시 전고점을 뚫고 가는데 이렇게 크게 빠지면 아마도 투자 심리, 투기적인 매수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숏 쪽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금값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1%가 떨어져서 온스당 1,763달러 수준에 마감을 해서 1,800달러를 선을 내줬는데 이게 올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투기적인 매수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 또 곡물 가격, 금 가격 이런 것들을 빠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생각해 보면 강달러입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원유가는 더 강세예요. 그러기 쉽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달러 강세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낮아져야지 맞는 거죠. 달러로 더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달러를 바꿔가지고 원유를 사야 되는 나라는 이중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달러가 국제 원자재 가격을 낮추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제 뭐 1,300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역문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측면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100달러로 회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이지만
2달 넘게 지속된 고유가가 한풀 꺾였다라는 측면. 일단은 저는 뭐 이 성장주를 비롯한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좀 오다 보니까 독일도 30여 년 만에 처음 뭐 무역 적자 났어요. 났다는 네, 뉴스도 그게 이제 있던데. 고유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네,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 이제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예. 제조업 강국들 그렇죠. 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뭐 굉장히 큰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심지어 테슬라까지 그 대수 기준으로는 제친 회사가 네, 나왔습니까? 물론 이제 뭐 비아디 얘긴데요. 네. 상반기에 64만 1,350대를 팔았대요. 전기차를. 근데 네. 이 중에 순수 전기차는 32만 3천 대 정도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31만 4천 대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 야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냐? 라고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테슬라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상반기에 56만 4,743대를 팔아서 어쨌든 플러그인까지 합치면 7만 6천 대가 이 비아디보다 적게 팔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이 봉쇄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으로 비아디가 이런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하면 테슬라를 이긴 이제 그 올 상반기가 됐다 네, 네,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그 워런 버핏 형님이 참 대단하시다. 왜요? 워런 버핏이 뭐 이 테슬라 이런 거 투자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비아디는 투자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버크셔 헤드웨이가 참 대단하죠. 언제 또 이거 사셨대? 아니 비슷한 말이에요. 2011년에 처음으로 비아디에 에? 2011? 네, 처음으로. 21년도 아니고요? 네, 2011년도에. 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진짜. 꼭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 워런 버핏이 하는 그 투자가 가치 투자, 뭐 전형적인 뭐 가치 투자고 뭐 성장 산업은 아야 뭐 그것까지면 뭐 애플 같은 건 왜 투자를 했겠어요? 애플이 지금 포트폴리오 1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아디의 약진이 이제 본격화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걸 평가는 달라지겠죠. 이게 중국 내수용 아니냐? 뭐 그렇긴 하겠죠. 중국의 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든 실적인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TV도 이렇게 시작했고요. 네? 아,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시작했고 또 핸드폰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수용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워낙 이제 내수가 받쳐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내수가 받쳐될 규모의 경제이니까 싼 가격으로 해외 진출해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한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주요 도로에 이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들이 얼만큼 돌아다닐까? 저는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북경이란 상해에 쌩쌩 달릴 때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부진하지 않을 때인데 한 10년, 20년 다음에 이 서울에 돌아다니는 중국산 차와 북경 시내에 돌아다니는 한국 차가 어디가 더 많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상용차 같은 거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그 버스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승용차까지는 이제 뭐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건 뭐 비단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비아디라는 회사가 굉장히 약진했는데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정말 중국 증시에서도 탁월한 이 주가 상승을 보였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330만 대입니다. 작년에. 330만. 네, 중국 내에서만. 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 판매량보다 작년에 이 중국에서 판 이 대수가 더 많다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에 네.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로컬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한다면 유럽에서 작년에 얼마 팔렸겠어요? 유럽에서 63만 대. 중국산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63만 대. 유럽 다 해서 네. 중국이 330만 대. 그래. 네, 전 세계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파니까.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숙제긴 숙제인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는 게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죠? 비아디 그 사진. 자동차 비아디 저거예요, 저거. 이거 이제 한인가? 네. 저는 뭐 실물을 본 적은 없는데 네. 뭐 보도된 사진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 어떻습니까?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저 디자인은. 앞에 그릴은 약간 그랜저 좀 비슷한 거 아니 같기도 그릴은 저 제네시스 제네시스 80 같지 않아? 그러네요. 네. 그 G80. 뭐 앞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으면 또 옆을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국 저 전기차들 디자인도 잘 뽑아요. 생각보다 그 니오나 뭐 샤오펑이나 저 비아디 한은 약간 좀 보급형 중엔 조금 좋은 보급형인 것 같은데 중국차 중에는 그런 것들도 디자인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하죠 뭐. 계속 얘기해봐야.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저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대출 업체죠 볼드라고 예금 인출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꽤 이 큰 업체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다발하죠. 루나테라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6%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뭐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요. 2.8%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2.809 이렇게 나오는데 장중에 2.7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3.4에 있던 게 쭉 빠져버리니까 이런 이제 비트코인류의 암호화 자산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이따 이제 뭐 박병창 부장께서 미국 시황 얘기하면서도 우리 서학겜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다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술주들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의 하락세, 유가의 하락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산운용 특히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의 관심 영역을 바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저께인가요? 우리 경기 관련주들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시크리컬 산업 쪽에 경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영향을 좀 안 좋게 받고 왜냐하면 성장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나오니까 다시 성장의 가치, 금리가 낮았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성장의 가치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거. 근데 극단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류의 이제 암호화 자산이거든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뭐 성장주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낮았을 때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코인 시장에 부도나는 친구들이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잠깐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줄도산 위기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기는 한데 뭐 문제 없죠 정프로권은. 저요? 이미 전 문제가 생겼죠. 부도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부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70% 이쪽 저쪽으로 아마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와서요? 자 그러면 뉴스3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